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의 윤성로 교수입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바로 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잠수함의 사진입니다. 정확히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진이죠. 제가 오늘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잠수함 사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유보트가 연합군을 아주 괴롭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섬나라이고 영국으로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 되죠. 근데 유보트가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수송선을 하나씩 둘씩 격침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연합군이 겪었고요. 이 유보트를 이제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보트가 잠수함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은밀히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있는 이제 사령부하고 통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받았을 텐데요. 결국은 이 유보트하고 독일군 간의 교신을 이제 성공적으로 해킹을 함으로써 유보트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2차 대전의 종전이 약 2년 정도 앞당겨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이런 유보트와 그 사령부 간의 교신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을까요? 먼저 유보트가 사용했던 그 통신 시스템의 일부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니그마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사용되는 장치이고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뭐 컴퓨터, 랩탑처럼 생겼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타자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자기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키보드가 실제로 있어서 원하는 메시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럼 이 메시지가 암호화가 돼서 무선을 통해서 이제 뭐 사령부에서 잠수함으로 뭐 아니면 잠수함에서 사령부로 이렇게 전송되는 그런 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차 대전 직전에 이제 뭐 유럽의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고 알려지기로는 이제 뭐 독일군 스파이가 다른 쪽에서 뭐 스페인인가요? 그때 이제 잡혔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쌓인 여러 가지 이니그마의 그 초기 모습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부 귀찮으면 이제 사실 보안상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일부 그 상투적인 문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휴먼 에러가 들어가서 그런 보안의 틈이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보안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영국에서 암호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독일군의 이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요것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폐의 상상도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에서 최근에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브렉시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를 다시 사용하게 되고 50파운드짜리 지폐를 새로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은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보공학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이 앨런 튜링입니다.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이니그마라고 하는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격파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튜링이라는 분은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한 분입니다. 정보공학에서. 예를 들면 튜링 머신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컴퓨터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분이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50파운드짜리 최고액권 지폐에 이 앨런 튜링의 그 초상화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이 영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군 그리고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튜링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었고 역시 천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격파하는 그런 암호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보공학을 전공한 분이라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현대적인 어떤 모델을 연구한 그런 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보공학 쪽에서는 이 튜링의 이름을 따서 노벨상에 해당하는 튜링상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먼저 역사 속에서 모시고 온 그런 첫 번째 인물이었고요. 이분이 사실은 1950년에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에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즉,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학적인 화두를 1950년에 던졌고요. 195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으로 한창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약 70여 년 전에 인공지능의 공학적인 화두가 던져졌고, 그때 그 화두를 던진 분이 이 앨런 튜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공학적인 태동이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기계를 이제 뭐 이용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컴퓨터를 만들던 그런 시점이었고,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코웃음을 쳤겠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튜링의 50년 논문에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비를 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는 어느 건물, 어느 그 연구실이 전기를 얼마큼 쓰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많이 쓰는 연구실에 전기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앨런 튜링이 1950년 논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인공지능의 화두를 던졌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성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역시 그 의문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논문에서 튜링이 제안한 방법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재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이미테이션 게임 매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 질문자, 인터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 양쪽에 뭐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방을 따로 만들건 이제 분리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다른 쪽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간 질문자가 양쪽에 질문을 막 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오늘 날씨가 어때요?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도는 뭐 미국의 수도는 한국과 뭐 호주의 거리는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Q&A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느 쪽이 인공지능이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이제 구별을 못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구현됐구나라고 하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 1950년에 인공지능의 화두를 던졌고 인공지능의 성능을 어떻게 재는지 이미테이션 게임 매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 중에 일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이고요. 그 영화의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앨런 튜링이 이렇게 독일군의 잠수함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그 공을 세웠고요. 통신 쪽 그리고 특히 암호 체계 쪽을 이제 연구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큰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튜링이 인공지능의 공학적인 화두를 1950년에 던지고 시간이 흘러서 후배 정보공학자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도 잠수함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뭐와 같냐 하면 잠수함이 수영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구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느냐 질문을 아까 했었죠. 앨런 튜링이 그런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다익스트라의 해석은 잠수함이 수영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다익스트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정보공학에서 역시 유명한 분이고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있는데요. 그런 앱들에서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찾아가는 뭐 거리상 최단 경로일 수도 있고 뭐 시간상 최단 경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 를 만든 그런 분이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유용한 알고리즘의 원형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잠수함이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잠수함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수영이라고 하는 것을 물속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처럼 팔다리를 휘저어서 물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이제 수영이다라고 하면 잠수함은 수용할 수 없죠. 그렇죠? 사람처럼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잠수함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인공지능, 즉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컴퓨터를 설계해야 될 거예요. 반면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 지능의 본질을 알아내고 그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처럼 그렇게 컴퓨터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현황, 이것을 이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람은 두뇌에 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모방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열심히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앨런 튜링의 후배 정보공학자 다익스트라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 즉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잠수함이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제시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에 대한 공학적인 화두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그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2016년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을 텐데 알파고라고 하는 구글의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는 인간 최고수 중에 한 분하고 대국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4대1로 이세돌 구단이 이제 패배하게 되고요. 인공지능의 이제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사실은 그런데 그전에는 인공지능이 많은 부침을 겪게 됩니다. 1950년에 처음에 짜잔하고 제안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이거 쿨한데 한번 해볼까라고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대치가 아주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다 충족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제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그러면 실망을 하고 그거 잘 안 되는데 뭐 별론데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하는 AI 윈터 또는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기를 또 겪게 됩니다. 자, 어쨌든 1950년에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제 화두가 던져졌고 1955년에 존 맥카티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프로미스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도 뭐 사용이 되었지만 그보다는 계산지능, 뭐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나 아니면 패턴 인식, 패턴 레코그니션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빅데이터, 데이터를 아주 방대하게 모으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GPU의 발견과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그 딥러닝을 위시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년경에 공학적인 화두가 던져졌고 1955년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생겨났으며 그 뒤에 부침을 겪다가 이것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빅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U라고 하는 그런 장치,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발전,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산물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그러면 많은 걸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공지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흔히들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GPU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이죠.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미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엔비디아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가장 왼쪽 아래에 보면 1950년대라고 적혀 있고요. 조금 옆으로 가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제일 왼쪽, 제일 가장 큰 집합,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가장 큰 셋이 있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 198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된 머신러닝, 한국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시면 2010년경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적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포인트, AI가 가장 큰 개념이고 시간이 흘러서 그것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기계학습이 제한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기계학습의 부분 집합이 되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제한되었다. 요 개념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AI, 인공지능의 공학적인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로봇과 같이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찌됐건 사람처럼 지능을 발휘하는 그런 장치, 컴퓨터가 됐건 로봇이 됐건 자율차가 됐건 그런 장치를 만드는 일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과학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I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경에 공학적 화두가 던져졌고 뭐든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이제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이그젬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게임 플레이입니다. 즉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게임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게임, 여기서는 오셀로라고 하는 게임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인데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칙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방의 온도가 28도보다 높으면 뭐 에어컨을 켜고 이 방의 온도가 뭐 15도보다 낮으면 뭐 히터를 켜고 이런 식으로 룰로 동작하는 그런 공족이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것도 원시적이긴 하지만 뭐 인공지능 정의에 부합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인공지능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의 법칙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명확하게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고 그 룰에 의해서 게임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룰 기반의 인공지능하고 이런 게임 플레이는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바둑처럼 아주 어려워서 최근에야 이제 사람보다 잘하기 시작한 그런 게임도 있지만 뭐 틱택토나 간단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부터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50년경에 제안된 AI,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초창기에 나왔던 방법, 여전히 사용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룰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소개되었던 이그젬플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영어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뭐 언어로도 비슷한 어구가 있을 거예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든지 코너 케이스가 생기게 되고 규칙으로 잘 만들어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죠? 규칙 기반으로 초창기에 만들었다. 근데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겠죠. 그럼 그런 규칙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초창기 인공지능은 규칙, 즉 문법책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이렇게 문법책에 나오는 간단한 것들,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들은 잘 하겠죠. 반면에 오늘 비가 와서 찌뿌드둥하고 뭔가 이건 뭐 뜨끈한 거 먹고 싶고 이렇게 좀 문법책이 없거나 이런 표현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번역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대치는 높은데 룰 기반으로 만드니까 예외 상황이 너무 많고 잘 안 되네. 안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겨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고요. 끊임없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제 1980년경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룰 기반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80년경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동작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소 귀납적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방법의 총칭하는 이름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다른 표현은 learning from data, 즉 데이터로부터 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집합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슈퍼셋이 있고 그 안에 서브셋에 해당하는 머신러닝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슈퍼셋의 특징도 머신러닝은 같겠죠. 우리 뭐 다른 예로 하면 이 AI라고 하는 큰 게 뭐 세계 대륙이라고 해보죠. 전 세계.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 만약에 뭐 아시아 대륙이다라고 하면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도 공유하죠. 네,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 AI라고 하는 그런 슈퍼셋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만의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I의 특징을 인공지능으로서 계승하지만 머신러닝은 머신러닝만의 특징을 또 갖게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80년경부터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널리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빅데이터 시대와 잘 궁합이 맞아 떨어져서 AI를 학습하는데, 즉 머신러닝을 학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I를 처음에 홍보할 때 체스나 뭐 오셀로 이런 걸로 이제 홍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머신러닝은 어떤 것으로 홍보를 했을까요? 이게 데이터로부터 런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룰 기반이 다소 연역적이라면 이것은 데이터로부터 귀납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보면 규칙을 뽑아내는 그런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머신러닝을 적용할 그 응용하고 그렇지 않은 응용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수식으로 좀 나타내기가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복잡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경우, 즉 어떤 규칙화하기 어려운 그런 이그젬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홍보 포인트로 여기 아래쪽에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이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그런 스팸 필터입니다. 세상에 많은 메일이 존재하고요. 사람이 읽은 다음에 이거는 스팸이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스팸 메일과 정상 메일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팸 메일을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뭐 특정 단어가 그 단어는 어떤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스팸을 나누기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스팸 메일을 많이 모으고 정상 메일 많이 모아서
그런 모은 데이터로부터 스팸 필터를 학습시키면 규칙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룰 기반의 AI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이터 기반의 AI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뒤로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많이 모았다고 이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의 복잡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데이터의 양하고 이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성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런 현상에 사람들이 봉착을 하게 되고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존의 컴퓨터라고 하면 사람은 잘 못하는 연산 같은 것을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이나 연산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뭐 우주,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뭐 이런 쪽에 이제 계산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었었죠. 반면에 사람은 잘하지만 컴퓨터는 전통적으로 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건물 주차장 들어갈 때 이제 번호판 같은 걸 자동 인식을 하는데요. 뭐 어린 동네 어린이한테 이 자동차 번호판 한번 읽어봐. 그러면 대부분 잘 읽습니다. 조금 뭐 크기가 작거나 뭐 비가 오거나 조금 흐리거나 해도 잘 읽어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인식 같은 건 잘한다는 거죠. 반면에 뭐 지금도 완벽하지 않죠. 건물에 뭐 차가 빨리 들어간다든지 눈비가 온다든지 많이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여전히 이제 번호판 인식 같은 걸 옛날보다 훨씬 잘하지만 그래도 사람만큼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만큼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컴퓨터가 잘 못하고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잘하던 그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한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머신러닝의 한 사례, 갈래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I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일 맞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시켜드린 그 딥러닝은 무엇이 특징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 아까 지구로 예를 들었는데 전 세계인이 있고 아시아인이 있고 그 안에 한국인이 있잖아요. 한국인은 전 세계 사람이기도 하고 아시아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만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딥러닝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특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어떤 특징, 피처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머신러닝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조금 더 비교해 보자면 뒤쪽 슬라이드에 다시 나옵니다만 머신러닝의 경우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한,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는 이제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했던 거고요. 반면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데이터로부터 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스스로 깨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 홍보할 때 썼던 건 여기 고양이가 있잖아요. 돋보기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에 컴퓨터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개게 고양이게 맞춰봐 하는 걸 잘 못했어요. 의외로 잘 못했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한다든지 뭐 이런 그 시각지능 같은 이런 것들을 컴퓨터 기존 컴퓨터가 못하던 것들을 사람만큼 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AI 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딥러닝이고 빅데이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PU와 같은 컴퓨팅의 도움도 아주 많이 필요한 형태의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AI 안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있고 기계학습 안에 딥러닝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AI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에 미국의 전전 대통령, 뭐 전전전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 사진도 같이 있죠.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만약에 나눈다 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남성하고 여성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남성하고 여성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남성 그러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가 짧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수염이 이제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머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화장도 보통 뭐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조금 더 확률적으로 볼 때 여성이 이제 뭐 입술 화장이나 뭐 이렇게 피부가 좀 더 곱고 이런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뭐 장신구도 요즘은 뭐 남녀 다 공유하지만 요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렇게 장신구가 눈에 띄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옷의 어떤 스타일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공지능을 한번 구현을 하는데, 뭐 어떤 그 구체적인 인공지능이냐 하면, 사람의 얼굴을 딱 주어졌을 때, 그 얼굴의 주인공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분류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머신러닝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시각지능 쪽 딥러닝 연구를 많이 해온 르쿤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런 슬라이드이고요. 제가 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남녀의 이제 얼굴을 구별하는 그런 숙제를 드렸는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인지 아닌지 뭐 맞추는 뭐 이게 자동차인지 아니면 뭐 비행기인지 뭐 맞추는 이런 태스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위쪽에 있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기계학습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쪽에 이 노란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맞추는 그런 태스크라고 한번 해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그 프로그램에는 크게 두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빨간 네모가 두 개 있는데 앞에 있는 거, 즉 자동차 사진이 들어가고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빨간 박스, 그것은 뭐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나름 복잡한 그런 데이터잖아요. 픽셀 수도 굉장히 많죠. 이 데이터로부터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즉 피처라고 하는 특징, 중요 특징을 익스트랙터, 추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미리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라고 알려준다. 아까 남녀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아까 수염이나 장신구, 뭐 피부나 이런 것들 이거 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게 우리 공학적으로 아래쪽에 바퀴가 있고 위쪽에 윈도우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이제 이용해서 사람이 불어넣은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특징을 뽑아주는 그런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론트엔드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중요한 특징들이 뽑힐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바퀴가 있냐 없냐 있어. 뭐 윈도우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태스크 백엔드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의학 영상 같은 거죠. 영상의학과 전문의하고 같이 제가 있다면 어떤 뭐 엑스레이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석을 못 해요. 근데 옆에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저한테 여기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폐가 있는데 뭐 여기가 여러고 저러면 이거는 뭐 폐렴이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 이건 폐암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그 설명을 청취하고 이제 그 사진을 보면 훨씬 더 그 판정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단의 중요한 특징을 잡아주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요.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엔지니어나 아까 의사 그리고 뭐 어떤 뭐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뭐 법조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에 근거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뽑아내주는 그런 것이 1단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뽑은 중요한 특징으로부터 뭐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하는 거 이것은 컴퓨터.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설계한 그런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앞단 뽑을 때 뭐 룰이 사용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람의 어떤 제한된 지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인데 아래쪽에 바퀴가 있고 가운데 본네트가 있고 위쪽에 창문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만 본다. 그런데 사진이 들어왔는데 폐차장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차가 90도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진이다. 사람은 그걸 봐도 이거 차다 바로 알죠. 근데 아까처럼 아래쪽에 바퀴가 있고 가운데 본네트가 있고 위쪽에 창문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특징 추출기를 사용하였다면 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이거 차라고 분류를 못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기계학습의 그 어떤 동작 원리 두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앞단 프론트엔드는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즉 전문가에 의존하는 그런 거였고 뒷단은 이제 컴퓨터가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딥러닝이 제한되었고 딥러닝은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람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주 많이 모읍니다. 자동차의 사진을 막 수억 장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상적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꾸로 있는 자동차, 뭐 90도 있는 자동차, 뭐 45도 비스듬하게 찌그러진 자동차, 뭐 빨간 자동차, 노란 자동차,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모습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봐야 되는지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고 저절로 그 컴퓨터가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트레이너블, 즉 학습 가능한 특징 추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신에 위쪽 비교했을 때 사람이 요거 봐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체득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아래쪽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즉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위쪽에서 전문가의 역할,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나왔을 때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뺏을 수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하고 유사하게 피처 특징 기반으로 컴퓨터가 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해 드렸고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요한 특징을 자동으로 뽑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람 전문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이제 딥러닝 이런 이름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도대체 그 딥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두의 앨런 튜링 잠수함 이야기 뭐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최근에 뭐 인공지능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 추종, 미믹, 모방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를 모방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두뇌에 있는 그런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런 뉴런을 계산적으로 모사하는 그런 계산 모델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뉴런이라고 하는 우리 두뇌에 있는 세포를 모델링한 그런 그림이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회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크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두 개의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먼저 시그마, 즉 sum, 합한다라고 뜻이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왼쪽을 보시면 x1, x2, x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가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시험이라고 그러면 출석, 중간고사 점수, 뭐 기말고사 점수 이렇게 숫자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통칭하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가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따라가서 보시면 W1, W2, W3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웨이트, W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의 줄임말이고요. 각각 X1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가중치,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 X3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수업 예를 들면 뭐
출석 10% 비중, 그러니까 W1이 0.1, 그 다음에 중간고사 뭐 45%, 기말고사 45%라면 0.45, 0.4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W 가중치 값을 저절로 알아내는 이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이걸 정해놨죠. 10%, 45%, 45% 이렇게 정해놨지만 예를 들면 학생을 가장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10%, 45%, 45%가 아니라 뭐 7.29%, 38.67%뭐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가중치를 데이터로부터 저절로 학습하는 거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W1, W2, W3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바이어스 또는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컴퓨터가 알아내야 되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X1하고 W1을 곱하고 X2하고 W2를 곱하고 X3하고 W3를 곱해요. 그럼 다 더하면 가중차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을 평가할 때 뭐 100점 만점에 90점 넘으면 A, 뭐 80점 넘으면 B,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패스 페일 교과목 같은 경우에 그런 가중차 100점 만점에서 뭐 50점 넘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가중차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그런 동작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임계치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도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50점 기준으로 당, 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레시홀드의 다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얼마나 둘지 그것하고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할지, 뭐 50점 넘으면 패스를 할지, 60점 넘으면 패스를 할지, 그거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 정보,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계학습에서는 이것을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 굉장히 크고 이 파라미터의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시그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스레시홀딩을 하거나 뭐 이런 그 비선형 동작을 하기 위한 겁니다. 50점이 넘으면 합격, 뭐 안 넘으면 불합격, 뭐 이렇게 그 컷해주는 그런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사용되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모델에서는 뭐 0보다 크면 그 값을 살려놓고 0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세팅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동작을 해주는 소위 말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시그마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뉴런 모델에서는 이 출력값, 여기서 y hat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진 사건, 이진, 바이너리 이벤트의 확률 값으로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성적이 이러이러한데 합격일 확률, 아니면 뭐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러저러한데 뭐 심장마비의 뭐 확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데 뭐 금연할 수 있을 확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확률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리하면 입력은 숫자, 벡터, 그리고 출력은 확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런을 우리 머릿속을 우리가 관찰해 보니 뉴런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래서 우리 계산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뉴런들을 망 구조, 네트워크 구조로 엮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회색 동그라미를 우리가 계란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계란을 사실 때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계란 하나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계란판으로 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일 아래쪽 그림의 제일 왼쪽을 보시면 입력이 이렇게 쪼로로 들어가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벡터예요. 벡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란, 두 번째 계란, 세 번째 계란 이렇게 레이어라고 하는데 계층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을 M&A, 즉 인수합병하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입력은 그 구매 대상이 되는 기업의 여러 가지 특징이에요.
뭐 매출, 뭐 종업원 숫자, 뭐 R&D, 뭐 예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자산 등등등. 그죠? 그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에 지금 여기 네 개의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 회사를 구매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담당자 네 명이 이제 독립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은 이제 이 회사를 살 확률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뭐 0.9, 0.7 이렇게 쭉 확률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그 네 명의 그 사람들이 가장 로우 레벨의 어떤 감정을 하는 그런 직원이었더라면 그 다음 레이어는 그 다음 레벨, 뭐 예를 들면 매니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일 앞단에 있던 분들이 이제 각각 확률을 주잖아요. 이 회사 사야 돼요, 0.9. 뭐 사야 돼요, 0.7. 이렇게 확률값을 쭉 줄 텐데 그걸 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네 명의 매니저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로 옮겨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매니저 4명이 내린 이거 사야 돼요. 0.76, 뭐 0.24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뭐 탑 레벨 매니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계층을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하나의 계층, 레이어라고 하고 이렇게 레이어 구조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는 꾸미게 됩니다. 즉 뉴런이 레이어 구조로 배치되며 그 레이어가 많은 것이 소위 말하는 딥한 뉴럴 네트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가 많은 뉴럴 넷이고요. 입력 벡터이고 출력도 일반적으로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벡터를 벡터로 매핑해주는 그런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이것이 딥 러닝의 어떤 그 근원이 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딥 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머신 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의 어떤 그 인공지능 역사 그리고 딥러닝의 어떤 원리 이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딥러닝의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딥러닝이 2010년경 이후에 각광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인기를 끌었던 first wave랄까요? 그것은 시각지능 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자율차에서 사용되는 그런 뭐 차량과 보행자를 구별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요. 이런 그 시각지능 쪽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 선거 같은 거에도 이제 그 AI를 이용한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거 아주 사실적인 그런 얼굴이죠.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연구자들이 만든 그런 얼굴이고요. 이것이 진짜 사람 얼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사람의 얼굴보다 이렇게 가짜 사람의 얼굴이 좀 더 뭐 친숙해 보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술 쪽으로 적용을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크리스티 경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매 시장에서 43만 2천 불인가요? 하는 높은 가격에 팔린 세계 최초로 AI가 그린 그런 그림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런 작은 수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AI한테 명화를 막 집어넣고 배우게 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명화, 소위 말하는 가짜 그림을 만들어봐라고 한 것인데 이 AI 생각하기에는 명화를 봤는데 아래쪽에 다 사인이 있네. 그래서 뭔가를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냈을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적혀 있는 수식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수식은 아니고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이 착안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수식을 적어 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즉 GA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GAN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불립니다. 줄여서 GAN 또는 GAN이라고 불리고요. 자, 그래서 이 GAN이란 어떤 인공지능이냐 하면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하고
그 위패범을 검거하는 경찰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보다 학문적으로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존 내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수십 년 전에 제안했던 그런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은 쉽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조지폐범이 만약에 경찰이 없는 세상에 있다. 그러면 대충 만들 거예요. 그래도 위패가 통용이 되니까. 반대로 경찰에 이제 뭐 위패 수사국 이런 게 위패범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위패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로는 위패범도 있고 경찰도 있죠. 그러니까 위패범은 경찰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점점점 위조지폐 수준이 올라가죠. 경찰은 위패범을 잡아야 되니까 점점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즉 서로 적대적이죠. 당연히 경찰이랑 위패범 적대적이고요.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위패범은 향상을 시키게 될 거고 경찰은 진위를 가리는 그런 기술을 발전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요. 위패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이고요. 아까 사람 얼굴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의 주인공은 위패범이에요. 그래서 가짜 같은 그런 돈을 만들지 않고 정말 진짜 같은 돈을 만들게 된다면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찰의 역할은 위패범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다 머신러닝스럽게 설명을 하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네트워크 즉 생성자와 구분자라고 한글로 부르는데요. 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역할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 구분자의 역할은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제 정말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서 구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구분자는 버리고 생성자를 가지고 와서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람 얼굴 그리고 음성, 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세컨 웨이브랄까요? 딥러닝의 두 번째 이제 각광받는 분야 언어지능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이제 테슬라 말고도 많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연구소이고요.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에서 내놓은 그런 초거대 언어 모델이 GPT-3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 제가 아까 파라미터라는 개념 설명드렸는데요.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초거대 AI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1조개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갖는 초거대 모델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초거대 모델을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은 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씩 둘씩 선보이고 있고요. 뭐 사실에 근거한 그런 Q&A, 즉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뭐 진짜 알고 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거짓말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질문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이런 능력을 선보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언어지능하고 시각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시 오픈 AI에서 만든 기술인데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한번 만들어줘라고 글로 지시를 하면 아보카도처럼 생긴 그런 진짜 같은 그런 사진과도 같은 이미지들을 쭉 만들어내는 그런 예제들 요즘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코비드19 뭐 이런 그 팬데믹 때문에 인류가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요.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뭐 그 재료과학이나 이런 쪽에도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시 구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알파폴드 2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조생물학 쪽에서 오랜 수건이었죠. 어떤 염기설이나 단백질의 어떤 그 시퀀스를 주어주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접히는지 3차원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계산적인 그런 챌린지였는데요. 그것을 실제 실험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 제조업 분야에도 널리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분량하고 양품을 구별하는 이런 일부터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아기를 100일 될 때까지 관찰한 다음에 이 아기는 몇 살까지 살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예제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2차 전지의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예요. 즉, 전지를 만든 다음에 100번 충방전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지의 수명을 예측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써서 굉장히 정교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밝혀냈고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I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그런 필요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표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앤드류 잉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I,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 전기라는 게 이제 전기불 할 때 그 전기, electricity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의 고마움을 알 때는 정전되었을 때죠. 평소에는 전기가 너무 당연해요. 키면 전기불 나오고 뭐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기가 우리 주변에 뭐 둘러싸고 있죠. 우리가 전기 없는 곳에 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하지만 전기의 고마움이나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I도 전기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쓰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AI의 고마움을 느낄 때는 뭐 비유하자면 AI가 뭐 파워가 나가거나 해서 AI가 없을 때 불편함을 느낄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플러스 X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AI를 이제 여러 분야에 접목하는 그런 그 용어 AI 플러스 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 생활,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규모보다 전기를 쓰는 그런 규모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마찬가지로 AI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 그리고 산업 중요하죠. 하지만 이 AI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의 규모가 비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기업들에서 AI를 속속 도입한 다음에 하는 오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써서 당장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글로벌 기업 중에도 AI 자체를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거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AI를 이용해서 원래 하던 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기반 기술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요. AI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AI 자체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AI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디지털 전환 이런 표현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커피 가는 기계, 커피 그라인더이고요. 그다음 이것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 여기 사진에 작게 쓰여 있는데 뿌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이제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뿌조를 아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즉, 요 푸조라고 하는 회사가 커피 그라인더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당연히 커피 그라인더 시장보다는 자동차 시장이 훨씬 크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이제 여기 빨간색 위치가 어느 항구의 이름인데요. 그 항구의 이름은 항구의 위치인데요. 그 항구의 이름은 모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제가 힌트로 드리는 모카 그러면 대부분 다 맞추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요. 이런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IT 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많은 부분에 접목이 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무엇의 사진일까요? 서버 컴퓨터의 사진인데요. 이것은 구글의 TPU, 즉 알파고를 돌리는 그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정말 파워풀하고 강력한 그런 컴퓨터이고요. 이런 컴퓨터를 상대로 해서 이스돌 구단이 1승이라도 거뒀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컴퓨팅 역할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그림도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그런 그림이고요. 아까 AI가 제2의 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앤드류 잉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은 데이터의 양이고 Y축은 성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즉 기존부터 사용하던 그런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제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데이터를 넣으면 성능이 좋아져요. 근데 계속 넣어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런 성능 포화되는 그런 면을 보이고요. 반면에 위쪽에 이제 그려져 있는 딥러닝과 같은 최신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으면 넣는 족족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딥러닝보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해요. AI라고 하는 게 사람이 책을 보고 학습을 하듯이 딥러닝도 AI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입력하는 이메일이나 Gmail 같은 경우 그리고 구글 포토나 많은 경우에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의 데이터가 이제 구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뭐 한국어만 하더라도 영어나 이런 그 언어에 비해서 데이터 양이 굉장히 작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많이 확보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안 이슈인데요. 어느 경우에나 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스탑 사인, 정지 신호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스탑 사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해킹을 조금 하면 인공지능한테는 이게 스탑이 아니라 뭐 직진해라 이렇게 그 바뀌어 보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아래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암인데 이게 의사가 보면 분명히 암인데 이걸 자동화된 판독 시스템에 이제 들어갈 때 만약에 해킹이 좀 된다면 정상인데 암이라고 보이거나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역시 그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어떤 편향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이나 국내 모 기업의 이제 챗봇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되었다가 많은 이제 어택을 받아서 이제 그 이상한 식으로 얘가 답을 하게 그렇게 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의 견고함과 데이터의 편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딥러닝과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혁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과 같은 이런 것들의 혁신이 이제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파고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바둑돌은 사람이 대신 놔줬잖아요. 물론 이제 뭐 로봇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로봇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로봇 개나 일부 이렇게 그 제한된 동작을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했을 텐데요. 뭐 설거지를 해주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빨래를 개거나 이런 것들 아직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그 발전도 필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뭐냐면 그 로봇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유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책의 표지인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양복, 까만색 옷 입고 있는 이제 그분들이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조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열망이었을 것이고, 그다음 동시에 이런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부터 이런 그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뭐 하드웨어가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의 편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공지능이 많은 경우에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에 편향성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전부 서양인으로 돼 있고 동양인은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라든지 전부 동양인이고 서양인은 조금 있다든지 이렇게 뭐 편향돼 있거나 아니면 언어 측면에서도 비속어로 잔뜩 돼 있고 그 고운 말은 조금 있다든지 이런 편향성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편향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결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지능과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점을 싱귤레이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싱귤레이티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으면 단시일 내에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지능, 뭐 사람을 알아본다든지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이미 사람보다 잘하는 그런 분야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강인공지능, 스트롱한 아니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지능을 기계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아직까지는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약간의 이슈 메이킹을 위해서 이거 사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조금 기후 같은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렇게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은 빠른 시일 내에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 강의의 처음을 잠수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어떤 통신 체계를 해킹했던 앨런 튜링, 그리고 튜링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람하고 비교하자 이렇게 했었죠. 이미테이션 게임 매트릭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잠수함이 수영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이건 뭐냐면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상상도입니다.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랍으로 날개를 어깨에 붙이고 날아오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태양 너무 가까이 가서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신화를 나타내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설명을 해보면 자, 아까 잠수함처럼 수영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두뇌를 통해서 한다라고 대부분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뇌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셀을 모방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딥러닝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게 최선일까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생각해 보시면 이세돌은 커피 한 잔, 몇 시간 이렇게 바둑을 두고 머리를 썼음에도 커피 한 잔 딱 마셨고요. 알파고는 뭐 수십만 와트의 전기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지능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서 한대 그러면 뉴런을 한번 모방해볼까? 라는 식으로 세상에 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봤더니 다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날개를 만들어서 절벽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 내렸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리학적으로 보면 새는 전체 근육의 6분의 1이 날개 근육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사람은 20분의 1만 어깨 근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충분히 낼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깨치게 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어깨에 붙이고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린 분들, 그분들의 희생이 이제 헛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행기를 보면 하늘 잘 날죠. 근데 그 중에 날개짓 하는 비행기는 없어요. 다 날개는 가만히 있고 뒤에서 제트 엔진이 밀거나 앞에서 프로펠러 엔진이
당겨주거나 즉 양력을 만들어 내서 하늘을 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flying, 나는 것의 본질이 양력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고요.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하죠. 항공역학을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어떻게 지능이 구현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머리에서 그걸 담당한다만 알지 어떻게 지능이 구현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전기를 써서 어떻게든 흉내를 내보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고 전기도 많이 들고 데이터도 많이 들겠죠. 우리가 지능의 본질을 깨치는 순간 그 지능의 본질을 직접 바로 구현함으로써 정말 사람보다 효율적이고 데이터도 적게 필요하고 훨씬 뛰어난 수준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아직은 날개짓 수준이다. 우리가 머리를 모방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이카루스가 태양 너무 가까이 가서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서 죽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간단한 인공지능의 원리,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의 현황,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